거울을 볼 때마다 어딘가 우울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시나요? 요즘 유행한다는 다양한 리프팅 시술을 검색해보기 전에 피부과 의사들은 이것만큼은 꼭 맞는 그런 시술, 스킨 롱제비티의 시작과 끝과 같은 시술이 있습니다. 바로 보톡스죠. 하지만 보톡스 잘못 맞으면 정말 다시는 하기 싫은 최악의 시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늘 심각하게 보이고 화나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걸까요? 만약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 한다면 우리의 표정 습관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정 습관이라는 건 결국 얼굴 근육의 습관인 거죠. 얼굴 근육의 움직임,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보톡스인데요. 우리 얼굴 근육 중에서도 특히 미간에 힘을 주는 추미근의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입꼬리 내림근, 입꼬리를 우울하게 아래로 떨어뜨리는 아이들이 흔히 울 때 발생하는 하는 입꼬리 내림근이죠. 우리가 즐겁지 않고 심각한 일들이 많고 우울하면 이러한 근육들이 점점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습관이 돼서 이러한 근육들이 발달하게 되면 거꾸로 우리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밝은 표정, 기분 좋은 표정을 하면 실제 우리 기분도 좋아지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톡스 시술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선 보톡스 어떻게 주름을 피고 어떻게 좋은 표정을 만드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일종의 독소로부터 개발이 된 약물입니다. 이 독소는요, 예전에 보툴리즘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식중독이죠. 이러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에서 발생하는 독소입니다. 과거 유럽에서 오래된 소세지를 먹고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고, 특히 사망할 때는 호흡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호흡을 못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죠. 결국 그 병이 어떤 세균에서 내는 독소에 의한 것인 것을 알아냈고,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안티에이징의 시작과 끝, 누구나 맞는 그러한 젊어 보이게 하는 이러한 명약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미 보톡스가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 젊어지고 예뻐지게 하는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정말 저도 꼭 맞고 저희 가족들도 많이들 맞는 그런 시술입니다. 물론 저희 애들은 빼고요. 아직 어리니까. 피부과 의사들 중에서는 보톡스 안 맞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톡스는 독소가 신경근 접합 부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는 머리에서부터 신경을 통해서 그 근육을 움직이게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이 바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신경 말단에서 방출이 되면서 근육으로 전달되면서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근육이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톡스가 그 아세틸콜린이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경이 나 지금 너무 심각하고 우울해, 미간을 찌푸려 라고 명령을 보내도 아세틸콜린이 작동을 안 하네,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명령을 해도 작동을 안 하는 것이 우리 보톡스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보톡스 시술 부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맞는 부위는 이마, 미간, 눈가, 이렇게 세 가지 부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마에 맞고 어떤 분들은 미간부터 맞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 눈가도 맞습니다. 아주 젊은 분들은 눈가까지는 잘 안 맞죠. 이마, 미간이 보통 보톡스를 처음 맞게 되는 곳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사각턱, 이 젊은 분들한테는 가장 처음 맞게 되는 부위일 수가 있습니다. 주름에 있어서는 이마, 미간, 눈가가 가장 흔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통틀어서는 사각턱이 가장 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흔하게 맞는 부분은 아니지만 의외의 만족도를 주는 분들, 한번 맞고서 만족도가 있다 라고 하면은 계속 맞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모든 분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부위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입꼬리 보톡스입니다. 입꼬리 아래턱 보톡스를 맞으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표정을 우울하게 하고 입가를 처지게 만드는 근육을 좀 덜 움직이게 약화시켜서 입꼬리를 가급적이면 웃는 형태, 기분 좋은 입꼬리의 모습을 띄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보신 분들은 꾸준하게 맞는 부위죠. 다음은 헤어라인입니다. 이 헤어라인 쪽에 두피 쪽이죠.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마 리프팅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눈뜨기가 좀 힘들었는데 눈뜨기가 좀 편하다, 눈매가 좀 시원해졌다, 이마를 움직이는데 좀 불편함이 적다 라고 해서 의외의 만족도를 보는 부위입니다. 이 외에도 턱 라인에다가 맞으면 턱 라인에 리프팅을 시켜주는 경우, 그리고 웃을 때 팔자주름이 너무 심하게 쏙쏙 들어가서 파이는 부분들, 이 팔자주름에 보톡스를 맞아서 만족도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웃을 때마다 잇몸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이신 분들, 잇몸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보톡스도 있을 수 있겠고, 이제 여성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머니 주름, 고양이 주름이라고 하는 윗입술에 생기는 세로 주름도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보톡스 맞으면 무조건 좋기만 한가? 그렇지는 않죠. 피부과 진료를 보러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보톡스를 맞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보톡스는 절대 안 맞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과거에 보톡스를 맞았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내고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냈을 때 보톡스를 안 맞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맞아보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보톡스를 맞고 굉장히 이상하다, 저 사람 뭔가 맞았다 라고 하는 걸 보고 부자연스러워서 나는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누군가가 맞았을 때 어색해 보였던 그게 보톡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필러를 맞거나 지방이식을 하거나 불법 시술을 하거나 이래서 좀 잘못된 경우를 보고 주사의 대표적인 게 보톡스니까 나는 주사 자체는 안 맞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왜 보톡스를 안 맞겠다고 할까요? 당연히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안 맞겠다고 하시는 건데요. 보톡스의 가장 큰 단점이 부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연스러운 결과는 필연적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잘 맞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딘가에 우연히 가서 보톡스를 딱 맞았는데 처음부터 딱 너무 효과도 좋고 어색하지도 않고 좋은 결과를 냈으면 보톡스에 대한 좋은 인상이 되고 계속적으로 맞겠지만 우연히 맞았는데 눈썹이 이렇게 쫙 치켜 올라가가지고 사무라이 눈썹이 되고 앵그리버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톡스를 맞기가 싫겠죠. 그러면 그런 부자연스러운 결과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보톡스를 맞았을 때 사람들마다 그 반응이 매우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꽤 높은 용량을 맞아도 효과가 부족한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조금만 맞아도 과도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톡스를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 사람의 근육의 움직임, 보톡스 주사의 깊이, 용량, 부위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맞고요. 그리고 좀 어색하거나 효과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는, 교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맞춤형 시술이 되어야지 그분이 어색함 없이 충분히 안티에이징을 할 수 있고 꾸준히 보톡스로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톡스 그거 어차피 다 돌아오는데 약간 좋으려고 맞는 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사실 보톡스가 당장의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맞는 것도 있지만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 때문에 맞는 것이 전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중요한 보톡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톡스는 우리가 표정을 짓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주름이 생성되는 원인을 한동안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아준다면 주름을 생기게 하는 그 원인을 계속해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만큼 노화가 지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딱 하나의 스킨 롱제비티의 가장 좋은 방법을 꼽는다면 보톡스를 꼽습니다. 항상 보톡스의 효과가 나오는 기간 동안 그만큼 그 주름을 만들어내는 근육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만큼 노화는 지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보톡스는 지속적인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를 맞을 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보톡스에 대한 항체, 내성입니다. 즉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없는 경우죠. 보톡스 내성은 왜 생기냐면요, 여러분들 예방접종 생각하시면 합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은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우리 몸에서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 항체가 막아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톡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항체입니다. 그 항체가 생기면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톡스를 자주 맞을수록 또는 많이 맞을수록 그 항체가 생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성이 생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에 나온 논문들의 어떤 데이터를 찾아보면요, 어떤 특정한 질환, 특히 이제 근육 경련이라든지 근긴장 이상과 같은 그런 질환의 보톡스를 맞았을 때는 항체 발생률이 꽤 높지만 미용 시술에 의한 보톡스를 맞는 경우에는 그 항체 생성률은 0.5% 이하로 굉장히 낮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에서 보톡스 시술을 하는, 미용 시술을 하는 의사들한테 어떤 조사를 한 논문에 의하면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굉장히 꽤 높은 정도의 보톡스 내성 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수치를 보면 한국의 미용을 시술하는 의사들 6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3.9%가 내성을 경험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59%는 내성률이 한 1% 미만인 것 같다 라고 했고,
하지만 36%의 의사들은 약 1%에서 많게는 25%까지도 답을 한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0.5%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설문에 참여한다면 제가 체감하는 보톡스 내성은 한 1%?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내성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흔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내성이 무서워서 보톡스를 못 맞는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내성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가급적 피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스킨 롱제비티를 위해서 평생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톡스를 맞아야겠죠. 그러면 내성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것이 뭐냐? 보톡스를 자주 맞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3개월 미만 이렇게 자주 맞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용량 보톡스가 들어가는 것이 어디일까요? 종아리, 승모근, 사각턱 이런 쪽, 침샘 이런 것들이 조금 고용량에 속합니다. 다한증도 꽤 고용량입니다. 이렇게 고용량을 맞았을 때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스팅 효과라고 해서 우리 예방접종할 때 예방접종 한 번만 하진 않잖아요. 항체 잘 생기게 하려고 한 달 뒤에 또 맞고 6개월 뒤에 또 맞고 이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자주 맞을 때, 특히 3주 이내에 이렇게 맞을 때 내성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터치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리터치 한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한 번 더 맞으니까요. 한 번 더 맞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한 번 맞아서 오래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리터치가 꼭 필요하냐 하면, 어떤 의사에게 처음 보톡스를 맞았을 때는 그 사람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비교적 적은 용량을 맞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그것을 교정할 수 있도록 어떤 부위나 용량 등을 어떤 교정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로서의 리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주로 말씀드리는 게, 처음 맞을 때 리터치가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계속 맞을 때는 동일한 용량으로 그 사람한테 맞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됐다면 가급적이면 리터치 없이 한 번 맞아서 쭉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맞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진피내 주사라고 해서 좀 깊이 맞는 것보다 진피에 맞았을 때는 면역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기 때문에 근육에 비해서 좀 더 잘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스킨 보톡스가 일반 주름 보톡스에 비해서는 내성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러한 확률들을 좀 피해서 가급적 내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너무 고용량 맞는 거는 꼭 필요할 때만 보톡스의 간격을 어느 정도 둔다. 3개월 이내는 좀 피하자. 그리고 리터치는 최소화하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톡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우리가 내성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그 순수한 보툴리눔 톡신 그 자체보다는 거기에 어떤 결합한 단백질이라든지 어떤 불필요한 단백질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보톡스를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어떤 그렇게 내성 확률이 적은 보톡스를 맞았을 때 내성 사례가 발생한 케이스도 훨씬 적습니다. 또 항체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효과가 없는 그런 것들이 발생한 경우들이 굉장히 적거나 거의 보고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정말 그 효과가 없는 것이냐? 이거는 의사들마다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 한 1, 2년 정도 최소한 보톡스를 좀 중단을 하시고요. 순도가 높은 보톡스로 바꿔서 한번 맞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쉬는 거죠. 한 2, 3년 정도 쉬었다가 한 번 더 맞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맞았을 때 효과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톡스, 안티에이징 시술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